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겨울 폭우.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숨어들었지만 한 소녀만은 눈 내리는 창고 처마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너무 말라서 뼈가 다 드러날 것 같은 몸에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는 추위에 떨면서도 바닥에 젖은 모래를 손끝으로 집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혀끝에 살짝 대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비 맛이 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이 아이가 가진 놀라운 운명과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우연히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구에서 약재와 소금을 파는 중년 사내 백도현이었습니다. 도현은 본래 떠돌이 약장수였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이 작은 포구에 정착해 살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가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외진 곳에 숨어 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사는 곳이 바로 포구였으니까요. 도현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포구에는 이상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녀의 그 한마디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피 맛이 난다고? 도현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꼬마야, 지금 뭐라고 했지? 소녀는 도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이 너무나 맑았습니다. 겁도 경계도 없는 눈. 마치 세상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인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바다가 아파. 누가 나쁜 걸 숨겨놨어. 소녀는 자신이 모래를 집었던 곳을 가리켰습니다. 도현은 반신반의하며 그곳을 파보았습니다. 삽으로 몇 번 파내려가자 바닷물에 젖은 가죽 자루가 나왔습니다. 자루를 열자 검게 변한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약장수로 살아온 그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야. 독이야. 그것도 아주 강한.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포구에 누가 왜 이런 독을 묻어둔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알아챈 거지? 너 이름이 뭐니? 소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떤 여자가 나를 혜린이라고 불렀어. 그게 내 이름인 것 같아. 도현은 혜린의 옷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누더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 안감이 고급 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 안쪽 솔기에는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관청의 인장. 도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관가와 연결된 아이가 왜 이런 외진 포구에 버려져 있는 걸까? 그리고 이 독은 혹시 이 아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도현은 재빨리 가죽 자루를 다시 묶고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내 집으로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왜요?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혜린은 도현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바다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다가 계속 아파해. 뭔가 더 있어. 그 말에 도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을 느끼는 걸까? 그리고 이 포구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두 사람이 포구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동안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객주를 운영하는 오만숙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 애가 그 애로구나. 만숙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돈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냄새도 함께. 그날 밤 포구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를 핥듯 미친 애가 들어왔대. 저런 애가 들어오면 포구에 흉사가 생긴대. 빨리 쫓아내야 해. 혜린을 둘러싼 그물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의 끝에는 훨씬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등대 아래 자신의 판잣집 문을 걸어 잠그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스르르 들어왔습니다. 혜린이었습니다. 아저씨, 나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도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도 혜린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를 혼자 두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들어와. 근데 함부로 밖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혜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조개 껍데기 몇 개를 꺼냈습니다. 바닷가에서 주운 것들이었죠. 도현이 물었습니다. 그걸 왜 모으는 거야? 혜린은 조개 껍데기 하나를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아니, 그걸 왜 씹어? 다쳐. 하지만 혜린은 천천히 씹으면서 말했습니다. 안 다쳐요. 이건 바다의 마음이에요. 딱딱하지만 안은 부드러워요. 사람 마음이랑 똑같아요. 사람들도 그래요. 겉은 단단한 척 하는데 안쪽은 다 부서져 있어요. 나는 그걸 씹어보면 알아요. 도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슬펐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기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걸까? 도현은 혜린 옆에 앉았습니다. 혜린아, 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혜린은 조개 껍데기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 안 나요. 근데 어떤 여자가 울면서 나한테 말했어요. 넌 절대 돌아오면 안 돼라고. 그리고 나를 수레에 태워서 어디론가 보냈어요. 그게 언제였어? 모르겠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그 여자 손에서 쓴 맛이 났어요. 양 냄새가 아니라 독 냄새. 도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독 냄새. 그럼 혹시 이 아이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건가?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포구 사람들 몇 명이 횃불을 들고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객주 주인 오만숙이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백도현, 그 애를 숨기고 있는 거 다 알아. 그 애가 독을 찾아냈다며. 그럼 그 애가 독을 묻은 놈이랑 한패일 수도 있지.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저런 이상한 애가 들어오면 포구가 망해. 빨리 내쫓아야 해. 도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만숙은 포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번 소문을 퍼뜨리면 모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돈과 소문을 먹고 사는 여자였으니까요. 도현이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혜린이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가지 마세요. 괜찮아.
내가 설명하면 안 돼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현은 혜린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맑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쇠 냄새가 와요. 사람 냄새 말고 칼 냄새요. 도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칼 냄새, 그 말은 누군가 칼을 들고 온다는 거니?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저씨를 해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데려가러 와요. 그리고 그 사람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도현은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관청의 인장이 새겨진 옷, 포구에 묻힌 독, 그리고 이제 칼을 든 사람이 온다는 것. 이 아이는 단순히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망친 거였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숨긴 거였습니다. 밖에서 만숙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백도현, 내일 아침까지 그 애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들어간다. 포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군중들의 함성이 커졌습니다. 도현은 혜린을 방 안쪽으로 숨기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린은 구석에 웅크린 채 조개 껍데기를 계속 씹고 있었습니다. 혜린아, 그만 씹어. 입 안 다쳐. 아저씨. 응. 사람들은 왜 무서운 걸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혜리는 조개 껍데기를 내려놓고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운 걸 씹으면 덜 무서워지는데 그냥 피하기만 하면 계속 무서운 거잖아요. 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정이 넘어 정말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폭우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젊은 관리 한 명이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혜린이 중얼거렸습니다. 왔어. 칼 냄새. 새벽이 되기 직전 포구는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에서 나왔다. 문 열어라.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집을 뒤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이상한 아이를 본 적 있느냐? 포구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른다고 했지만 모두의 시선은 한 곳을 향했습니다. 등대 아래 백도현의 판잣집. 앞장선 젊은 관리는 윤사겸이었습니다. 그는 26쯤 되어 보였지만 얼굴은 40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겸은 도현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백도현, 나와라. 알고 있다. 도현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겸은 기다렸습니다. 병졸들에게 문을 부수라는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현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겸은 도현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여기, 그 아이가 있지. 무슨 아이 말입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사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현은 그 떨림이 분노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도현이 막아서자 사겸은 이를 갈았습니다. 비켜. 난 그 애를 죽이러 온 게 아니야. 그럼 뭐 하러 왔습니까? 데려가야 해. 그래야 내 가족이 산다. 순간 집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혜린이었습니다. 혜린은 도현의 뒤에서 나와 사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겸은 혜린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구나. 혜린은 사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현이 막으려 했지만 혜린은 이미 사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겸이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혜린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겸의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손에서 차가운 울음 맛이 나요. 사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가고.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군가 당신을 협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도 울고 있어요. 사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급히 손을 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혜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요. 여자. 당신보다 어린 여자. 그 사람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데려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어요. 사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당신 손이 말해줬어요. 손은 거짓말을 못해요. 사겸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병졸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사겸은 손을 저었습니다. 물러서라. 잠깐만. 사겸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봐. 도현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명령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린이라는 이름의 소녀를 찾아 데려올 것. 실패 시 윤사겸의 가족을 영모 연루로 처벌함.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사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여동생, 살인이가 인질로 잡혀 있어.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살인이가 죽어. 왜 이 아이를 데려가려는 겁니까?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몰라. 나도 몰라. 상부에서는 그냥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만 했어.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어. 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뭔가 봤어요. 보면 안 되는 걸 봤어요. 사겸과 도현이 동시에 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방에 있었어요? 하얀 방.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섞고 있었어요. 약이 아니라 독을. 그걸 보고 나서 나는 도망쳤어요. 도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독. 그럼 며칠 전 바닷가에서 발견한 독도. 사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해 뜨기 전까지
이 아이를 인계하면 포구는 수색에서 제외된다. 거부하면 이 포구 전체가 영모 연루로 털린다. 도현은 숨이 막혔습니다. 포구 전체, 그럼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난 내 동생을 저버릴 수 없어. 그는 병졸들에게 말했습니다. 포구를 봉쇄해라.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병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포구의 모든 출입구에 사람이 배치되었습니다. 바닷길도 막혔습니다. 사겸은 마지막으로 도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시간을 줄게. 생각해봐.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포구 전체를 희생시킬 건지.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도현과 혜리는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도현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혜리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구 곳곳에 횃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뒷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곳에는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객주 주인 오만숙의 아들 오준이었습니다. 주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도망쳐야 해요. 제가 길을 알아요. 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관리들한테 돈을 받았어요. 포구의 모든 배를 막으라고요. 그래서 지금 뱃길이 다 봉쇄됐어요.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만숙이가 돈을 받았다고? 네.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 아이가 포구에 온 순간부터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찾으러 올 거라는 것도요. 혜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니는 왜 그랬어요? 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요. 어머니는 돈이라면 뭐든지 해요.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현은 준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실을 알고 괴로워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도우려는 거지? 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어머니가 하는 일을 보면서 저도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 아이가 사겸 대감 손을 잡고 말하는 걸 봤어요. 혜린을 보며 주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겁이 많은 사람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저도 겁이 많았던 거예요. 어머니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도현은 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다, 준아. 근데 내가 우리를 도우면 너는 어떻게 되는데? 상관없어요. 어머니한테 혼나더라도 이번만은 제대로 하고 싶어요. 혜린이 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따뜻한 맛이에요. 거짓 맛이 아니에요. 준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뒤쪽 갯바위로 가요. 거기 숨겨둔 작은 배가 있어요. 그 배는 어머니도 몰라요. 제가 혼자 낚시할 때 쓰던 거예요. 세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밤은 깊었고 포구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졸들이 곳곳을 순찰하고 있었지만
주는 포구의 뒷골목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요. 조심히. 그들은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해리는 중간중간 멈춰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기, 사람 냄새. 준이 급히 멈춰 섰습니다. 과연 모퉁이를 돌자 병졸 2명이 횃불을 들고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준은 재빨리 옆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3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병졸들이 지나가고 나서야 다시 움직였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마침내 그들은 포구 뒤편 갯바위에 도착했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 작은 배 한 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기게, 제 배예요.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다, 준아. 이제 빨리. 그런데 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기게, 뭐지? 준이 가리킨 곳을 보니 바다 위에 횃불이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적어도 5척 이상의 배가 뱃길을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절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여기까지 알고 막아둔 거야. 준도 당황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인데.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아, 내가 어디로 갈지 엄마가 모를 줄 알았니? 3사람이 돌아보니 오만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병졸 서너 명이 따라와 있었습니다. 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만숙은 차가운 눈으로 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을 줄은 몰랐다. 겨우 저런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 가문을 위험에 빠뜨리다니. 가문이요? 어머니는 그냥 돈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입 닥쳐. 만숙의 목소리가 갯바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 포구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선택을 해야 해. 한 아이를 넘겨주고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 도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만숙 씨, 당신도 한때는 그렇지 않았잖소. 당신도 준이만 한 딸이 있었지 않소. 만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 그 아이가 병들어 죽었을 때 당신은 울면서 말했잖소. 제발 내 딸만은 살려달라고.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닥쳐. 만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이 세상은 약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 강해져야 해. 다른 사람을 밟아서라도. 혜린이 만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아줌마는 지금. 만숙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가오지 마. 너는 뭔가 이상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아줌마 손에서 검은 소금 맛이 나요. 슬픔이 너무 오래 쌓여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된 거예요. 만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그때 갯바위 위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사겸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병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겸은 만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만숙 씨, 당신은
이제 가보시오.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소. 만숙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대감님, 이 사람들은 가라고 했소. 사겸의 목소리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만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병졸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주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겸이 세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았습니다. 도현이 혜린을 뒤로 숨겼습니다. 사겸 대감. 하지만 사겸은 칼을 땅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세 사람 모두 놀랐습니다. 대감님. 사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도망쳐도 소용없어. 바다는 막혔어. 포구 밖 육로도 전부 봉쇄됐어.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길을 하나 알아. 너희를 숨길 수 있는 곳. 도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사겸은 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이 아이가 말했지. 겁은 죄가 아니지만 겁 때문에 남을 찢으면 그건 죄가 된다고. 사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평생 겁쟁이로 살았어. 상부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그게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 돼. 그건 싫어. 혜린이 사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바뀔 수 있어요. 사겸은 혜린의 작은 손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바뀌기엔 너무 늦었어. 하지만 적어도 마지막은 제대로 하고 싶어. 그는 일어섰습니다. 따라와. 시간이 없어. 내 여동생이 있는 곳으로 갈 거야. 거기서 모두를 구할 방법을 찾자. 사겸이 안내한 곳은 포구에서 한참 떨어진 소금밭이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하얀 소금밭은 마치 눈밭처럼 보였습니다. 소금밭 한가운데 낡은 막사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저기, 내 여동생이 있어. 사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사람은 조심스럽게 막사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서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오빠. 여자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사겸은 급히 달려가 여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리나. 미안해. 오빠가 늦었어. 살인이라는 여자는 20살쯤 되어 보였지만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도현이 다가가 살인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야. 뭐라고? 독도 아니야. 이건 혜린이 살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살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언니는 아프지 않아요. 사겸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보다시피 살인이는 아파 보이지만 진짜 아픈 게 아니에요. 혜린은 살인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검은 소금이 쌓였어요. 슬픔이 너무 오래 쌓여서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도현이 무릎을 탁 쳤다. 맞아. 이건 신병이야.
마음의 병. 사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살인이는 상부에 끌려온 뒤로 계속 일했어. 먹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죽어가고 있었어. 살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내가 오빠 때문에. 살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때문에 오빠가 나쁜 일을 해야 했잖아. 나 때문에 오빠가 사람을 괴롭히고 아이를 잡으러 다니고. 사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언니는 자기 때문에 오빠가 망가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벌주고 있었어요. 안 먹고, 안 자고, 죽으려고 했어요. 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혜리는 막사 밖을 가리켰습니다. 소금은 바람이 말리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숨을 말리면 마음이 덜 젖어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숨을 말린다는 게 무슨? 새벽 바람을 쉬어야 해요. 깊게 천천히. 그리고 혜리는 살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서해야 해요. 자기 자신을요. 살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죄예요? 살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리는 살인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밖으로 나가요. 소금밭 끝까지. 걸어요. 네 사람은 살인을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혜린이 말했습니다. 숨을 쉬어요. 10번. 길게. 살인은 떨리는 몸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고 약했지만 한 번, 2번 숨을 쉴수록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5번째 숨을 쉴 때쯤 살인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 숨을 다 쉬고 나자 살인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사겸은 살인을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혜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구 쪽에서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사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부에서 사람을 보낸 거야. 도현이 급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겸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시간을 벌게. 너희는 살인이를 데리고 어디든 숨어. 하지만 대감님은 괜찮아. 난 이미 각오했어. 혜린이 사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잡히면 여동생도 다시 위험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방법이 없잖아. 혜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바닷가에서 찾았던 검은 가루가 든 자루였습니다. 이거 증거예요. 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걸 왜 가지고 있었어요?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혜린은 자루를 도현에게 건넸습니다. 아저씨, 이 독이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있어요? 도현이 다시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이건
관에서만 쓰는 특수한 독이야. 일반인은 구할 수 없어. 그리고 이 자루의 징물을 보면 도현은 자루의 천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건 관청 물품이야. 누군가 관청에서 이 독을 훔쳐서 포구에 숨긴 거지. 준이 갑자기 뭔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며칠 전에 어머니가 어떤 관리랑 몰래 거래하는 걸 봤어요. 그때 큰 돈이 오갔어요. 어떤 관리? 얼굴은 못 봤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손에 큰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사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상부의 신복 고진사야. 그 사람이 만숙과 거래를 했다고? 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이 독을 잘 숨겨두면 큰 돈을 주겠다. 나중에 누가 찾으러 와도 모른다고 해라고요. 도현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그 고진사라는 사람이 관청의 독을 훔쳐서 밀매하려 했던 거야. 그런데 혜린이가 그걸 발견해버린 거지.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기억났어요. 내가 그 하얀 방에서 본 사람. 높은 목소리에 큰 반지를 낀 사람이었어요. 사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진사 그 개자식. 자기 범죄를 덮으려고 이 아이를 죽이려 했던 거야. 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 증거를 가지고 더 높은 곳에 고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쉬울 것 같아. 고진사 위에는 더 큰 권력자들이 있어. 그들이 이 사건을 묻어버리려 할 거야. 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요. 사람들, 포구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 더 이상 나를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만숙이 왜 혜린이를 쫓아내려 했는지, 왜 독이 포구에 묻혀 있었는지, 모든 걸 밝혀야 해.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겸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마지막 선택을 하겠어. 그는 품에서 관인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진짜 고발장을 쓸 거야. 고진사의 범죄를 그리고 나를 협박한 상부의 부패를 전부. 하지만 그러면 대감님은 죽을 수도 있지. 하지만 사겸은 살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적어도 내 여동생은 구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아이도, 이 포구도. 살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안 돼. 괜찮아, 살인아. 오빠는 이제 겁쟁이가 아니야. 혜린이 사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제 따뜻한 맛이 나요. 사겸은 혜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꼬마야. 내가 나를 바꿔줬어.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여러 필의 말이 소금밭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5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발굽 소리가 멈췄습니다. 소금밭 입구에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뒤따르는 병졸이 10명은 좋게 되었습니다. 고진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겸이 말했던 대로 커다란 옥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고진사는 소금밭을 둘러보다가 5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윤사겸,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사겸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 직무는 그 아이를 잡아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고진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사겸의 손에 들린 문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고발장입니다. 사겸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고진사 당신의 동밀매, 권력 남용, 그리고 무고한 아이를 살해하려 한 죄. 모두 적혀 있습니다. 고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미쳤구나. 그 문서를 누가 믿을 것 같아? 이 포구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 그때 소금밭 뒤편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준이 몰래 불러 모은 포구 사람들이었습니다. 맨 앞에는 오만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복잡했습니다. 고진사가 비웃었습니다. 만숙,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준 돈은 받아먹고. 입 닥쳐. 만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물어봤어. 어머니는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요? 라고. 만숙은 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평생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살았어. 사람은 믿을 수 없고 돈만이 날 지켜준다고 생각했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마저 날 떠나려 할 때 난 깨달았어. 내가 지키려던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만숙은 고진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돈, 여기 있어. 다 돌려줄 테니 이 포구에서 꺼져. 만숙은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내 땅에 던졌습니다. 은자들이 소금밭에 흩어졌습니다. 고진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웃기는군. 너희가 뭘 할 수 있다고. 너희는 그냥 천한 포구 사람들일 뿐이야. 천하다고요? 이번엔 다른 포구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물을 깁던 늙은 어부였습니다. 우린 평생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나라를 먹여 살소. 그게 천한 일이요? 옆에서 소금을 굽던 노파도 말했습니다. 우린 평생 소금을 구워 세금을 냈소. 그런데 당신 같은 양반들은 그 돈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독을 팔았소.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요? 겨우 10살밖에 안 된 아이를 죽이려 하다니. 우린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요. 고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그는 병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들을 다 잡아라. 영모로 몰아서. 안 됩니다. 병졸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 병졸이었습니다. 우린 부당한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고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감히 명령을 거부해? 저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냥 진실을 봤을 뿐인데 그게 왜 죽어야 할 이유가 됩니까? 다른 병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고진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는 사겸을 노려보았습니다. 윤사겸, 내가 이렇게 만든 거지. 너는 끝났어. 내 가족도 끝이야. 사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끝난 건 당신입니다. 사겸은 고발장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문서는 이미 복사본이 세 곳에 보내졌습니다. 관찰사에게, 사헌부에게, 그리고
사겸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대궐에 고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사건을 묻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알아버렸으니까요. 혜린이 고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진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리 가. 아저씨 손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좋은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고진사는 비틀거렸습니다. 혜린의 맑은 눈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살아남으려고. 아저씨도 한때는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두려워졌고, 그 두려움이 아저씨를 나쁘게 만든 거예요. 혜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면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고진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했어. 관직 월급만으론 부족했거든. 그래서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지. 그런데 그게 점점 커졌어. 멈출 수가 없었어. 포구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내 밀매 현장을 봐버렸어. 그래서 죽이려 했어. 고진사는 얼굴을 감췄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겸은 병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잡아가시오. 법대로 처리될 겁니다. 병졸들이 고진사를 끌고 갔습니다. 고진사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포구 사람들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사람이 무너지는구나 하는. 주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만숙은 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준아. 엄마가 너무 멍청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제 바뀌셨잖아요. 만숙은 혜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꼬마야. 아줌마가 미안하다. 너를 괴물이라고 했지. 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는 괴물이 아니에요. 그냥 아팠던 거예요. 만숙은 혜린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다른 포구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와 혜린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꼬마야. 우리가 널 잘못 봤어. 이제 우리 포구에서 함께 살자. 혜린은 사람들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소금밭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하얀 소금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사겸은 살인의 손을 잡고 포구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늙은 어부가 말했습니다. 대감님이야말로 고맙소. 권력자가 백성 편을 들어준 건 처음이요. 사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이제 관직을 잃을 겁니다. 상부를 고발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랑 살면 되지. 포구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낚시질 가르쳐 줄 테니 소금 굽는 것도 배워보시오. 사겸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도현이 혜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혜린아, 너 덕분에 이 포구가 살았어. 아니에요, 아저씨. 이 포구 사람들이 스스로 살린 거예요. 혜린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이제 덜 아파해요. 준이 혜린 옆에 앉았습니다. 혜린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혜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고쳐주고 싶어요. 아픈 마음을 말려주고, 썩은 마음을 씻어주고. 도현이 웃었습니다. 그럼 나랑 약방을 같이 하자. 나는 몸을 치료하고 너는 마음을 치료하는 거야. 혜린이 밝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포구 사람들도 하나둘 웃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마침내 따뜻한 아침이 왔습니다. 그날 이후 포구에는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등대 아래 약방에 가면 이상한 아이가 있대. 손만 잡아도 마음을 알아낸대. 근데 그게 무섭지가 않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대.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둘 도현의 약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석 달이 흘렀습니다. 등대 아래 백도현의 약방은 이제 포구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혜린이 있어요? 오늘도 손 좀 봐줄 수 있어요? 도현은 웃으며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천천히들 오세요. 혜린이가 한 사람씩 만날 테니까요. 약방 안쪽 작은 방에 혜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누더기 옷이 아닌 만숙이 정성껏 지어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어부였습니다. 혜린아, 나 좀 봐줄래? 무슨 일이세요? 어부는 거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요즘 밤마다 악몽을 꿔. 바다에서 죽은 내 친구가 자꾸 나타나.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말하면서. 혜린은 어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아저씨. 친구분은 그런 말 안 했어요. 뭐, 아저씨가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분 손에서는 고마운 맛이 나요. 어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마운 맛. 네. 그분은 아저씨가 자길 구하려다가 다친 거 알아요. 그래서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혜린은 어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용서하세요. 아저씨 자신을요. 어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혜린아. 어부가 나가고 다음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혜린아. 나는 여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남편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맨날 바다에만 나가고 나한텐 말도 안 하고. 혜린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손에서 외로운 맛이 나요. 근데 그 외로움 밑에 따뜻한 맛도 있어요. 따뜻한 맛. 언니가 남편분을 사랑하는 맛이요. 그 사랑이 너무 컸어. 조금만 무관심해 보여도 아픈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남편은? 남편분도 똑같은 맛일 거예요.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해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남편분이 돌아오시면 그냥 안아보세요. 말하지 말고. 그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자는 눈물을 닦고 밝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해리나. 그렇게 해볼게. 하루 종일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해리는 지칠 기색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도현이 혜린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뭐가? 사람들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느껴져요. 처음 왔을 땐 무거웠는데 나갈 땐 가벼워져요. 도현은 혜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혜린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사겸형이 대궐에서 부른데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궐에서? 응, 지금 관리들이 와서 형을 데려가려고 해. 세 사람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포구 입구에 말을 탄 관리들이 서 있었고 그 앞에 사겸이 서 있었습니다. 사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겸 오빠. 혜린이 달려갔습니다. 사겸은 혜린을 보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혜린아, 나 이제 가봐야 해. 어디로요? 대궐에. 신문을 받아야 해. 상부를 고발했으니까 벌을 받을 거야. 포구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만숙도 어부들도 그날 소금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늙은 어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님을 보내선 안 됩니다. 대감님은 우리 구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외쳤습니다. 대감님은 죄가 없어요.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해요. 관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물러서시오. 이건 국사입니다. 사겸은 포구 사람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전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살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인은 이제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혼자 설 수 있었습니다. 살인아, 오빠 없어도 잘 살아야 해. 오빠, 안 돼. 살인이 울먹였습니다. 사겸은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오빠는 이제 떳떳해. 그가 말에 오르려는 순간 혜린이 사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기다려요. 혜린은 무언가를 찾으러 약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주머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뭐야? 소금이요. 새벽 바람으로 말린 특별한 소금. 사겸이 주머니를 열자 정말 깨끗한 하얀 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린이 말했습니다. 무서울 때 이 소금을 혀에 대보세요. 그럼 바다가 같이 있어줄 거예요. 사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혜린아. 너 덕분에 나는 사람이 됐어. 그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관리들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포구 사람들은 모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돌아오세요, 대감님.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사겸은 돌아보며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부디 서로를 지켜주십시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해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괜찮을 거예요. 오빠 손에서 이제 빈 맛이 났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포구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고기를 잡고 소금을 굽고 해린의 약방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린은 등대 꼭대기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뭐 보고 있어? 바다요. 바다가 뭐라고 말해? 해리는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맙대요. 뭐가? 사람들이 이제 바다를 덜 아프게 한대요. 예전엔 욕심만 버렸는데 이젠 마음도 같이 씻는데요. 주는 해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린의 말은 늘 이상했지만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필의 말이 폭우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사겸 오빠. 해린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사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등대를 내려갔습니다. 포구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사겸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대감님, 살아 돌아오셨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살인이 오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빠, 오빠. 사겸은 동생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녀왔어. 도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겸은 피곤하게 웃었습니다. 신문을 받았어요. 사흘 동안. 계속. 상부에선 날 역적으로 몰려고 했죠. 그럼. 근데 포구 사람들이 올린 탄원서가 대궐에 닿았대요. 사람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늙은 어부가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래 올렸소. 대감님이 우릴 구한 일을 다 적어서. 사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탄원서 덕분에 임금님께서 직접 조사를 명하셨어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죠. 그럼 고진사와 그 위 권력자들 모두 처벌받았어요. 그리고 사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사면받았어요. 오히려 관직을 제안받았어요. 포구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사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했어요. 이제 관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겸은 포구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이 포구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객주에서 방 하나 내드리죠. 싸게. 모두가 웃었습니다. 해린이 사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겸은 무릎을 꿇고 해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해린아, 내가 준 소금 정말 도움이 됐어. 무서울 때마다 혀에 대봤거든. 그럼 정말 바다가 같이 있는 것 같았어. 해리는 사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제 빈 맛이 더 강해졌어요. 오빠는 진짜로 밝은 사람이 됐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폭우의 별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누군가 술을 가져왔고 누군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리는 도현 옆에 앉아 조개 껍데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저씨. 응. 나. 행복해요. 도현은 해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해린아. 넌 우리 모두를 구했어. 아니에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한 거예요. 나는 그냥 맛을 알려준 것뿐이에요. 준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해리나, 나는 무슨 맛이야? 해리는 준의 손을 잡아보고는 웃었습니다. 오빠는 밀가루 맛. 밀가루. 응. 부드럽고 따뜻하고 빵 냄새 나는 맛. 준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폭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해리는 혼자 등대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해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나를 보내줘서 고마워요. 바닷바람이 해린의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해리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 바람에서 엄마의 맛이 났습니다. 사랑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해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폭우의 작은 약방에서 오늘도 해리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약보다 먼저 마음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작은 손에서 희망의 맛을 느낍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내고 폭우에는 여전히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숨기던 사람은 눈물을 흘릴 줄 알게 되었고, 두려움에 도망치던 사람은 용기를 배웠으며, 혼자라고 믿던 아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등대 아래 작은 약방. 그곳에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몸보다 먼저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보는 작은 마음이라는 것을 해리는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 무겁다면 오늘 밤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